겨울 논바람이 갈라놓은 흙길 끝에서 나는 한 노인을 처음 보았다. 양은 주전자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 물은 이미 식어 있었다. 다리에는 거무스름한 상처가 있었고 그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다가가 물었다. 박동기 어르신 또 다리 아프십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뜨거운 물을 맞았소. 낮은 목소리였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흙냄새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손끝이 얼어붙은 걸 보았다. 주전자의 손잡이가 조금 녹아 있었다. 며느리가 그 물을 들이부었소. 내가 온수를 잠그지 않았다 해서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급히 담요를 꺼내 다리 위에 덮었다. 상처 주변에 살이 붓게 부풀어 있었다. 피와 연고 냄새가 섞여 코끝이 매웠다. 동기는 담요를 잡으며 낮게 말했다. 아들이 말했지요. 아버지 그냥 나가 계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은 길고 차가운 겨울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발끝에서 흙이 바스락거렸다. 숨이 하얗게 얼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의 공기였다. 따라오세요. 마을 회관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괜찮소. 이젠 갈 데가 없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갈 데가 없을 수 있구나. 마을 회관 불빛이 흔들렸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주전자의 물은 뚝뚝 흘러 얼음이 되었다. 문을 열자 낡은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작은 소리로 옛 트로트가 흘렀다. 그 노래 사이로 그의 숨이 섞였다. 자식들이 모두 잘 살고 있다더니요. 내가 말하자 그는 천천히 웃었다. 잘 살지요? 그래서 더 무섭소.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것도 많잖소. 그 말 뒤로 스토브의 열이 퍼졌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다. 아들 내외가 나를 나가게 했소. 그런데 그게 실수였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눈을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 온수 밸브가 고장 났소. 내가 잠그지 않은 게 아니라 밸브가 새고 있었소. 그는 목을 삼켰다. 기사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사위가 귀찮다 해서 미뤘소. 결국 나만 남았지. 말끝이 희미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차가운 진실이 온몸을 스쳤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괜찮소. 이제 생각해보면 물보다 더 뜨거운 건 사람의 말이었소. 회관 창문이 덜컥거렸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그 속에서 그의 눈이 반짝였다. 사람이 늙으면 집 안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 내 몸이 방해가 됐다면 나가야지요. 나는 주전자를 받아들었다. 안쪽에 긁힌 자국이 많았다. 그의 손톱이 닿았던 흔적이었다. 이건 버리지 마세요. 물을 끓일 때마다 대인 기억이 아니라 따뜻했던 나를 떠올릴 수 있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아직 끓일 수 있겠지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조각들이 주전자 뚜껑에 다 녹았다. 나는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부드럽고 슬펐다. 박 어르신, 내일 아침엔 따뜻한 밥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장님, 사람 냄새 나는 밥이면 좋겠소. 그가 잠든 후 나는 회관 불을 줄였다. 라디오의 전파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말했다. 다음 곡은 그리운 고향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세상 모든 방송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그의 주전자 속 물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얼음 속에는 빛이 갇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쓸어보며 속삭였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소. 끝까지. 그리고 창문 너머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나에게 하나의 약속처럼 들렸다. 내 이름은 김만수입니다. 30해 넘게 이장을 했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드뭅니다. 겨울의 첫 종소리는 언제나 슬픔을 깨우거든요. 그러나 그 밤 얼어붙은 물 한 방울이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의 물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딸 선희의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달큰한 미역국 냄새가 코 속으로 밀려들었다. 아버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딸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현관 구석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는데 말은 담담히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안도감이 피어났다. 선희는 내 손에서 짐가방을 받아들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하얀 벽과 밝은 조명이 눈을 부셨다. 거실엔 손녀의 그림책이 흩어져 있었고 밥솥에서는 익숙한 밥내음이 폴폴 피어올랐다. 그래도 가족이구나 하고 나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곧이어 부엌 쪽에서 낮고 무거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사위 성민이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시선이 빠르게 흔들리며 내 어깨 뒤쪽 벽으로 옮겨갔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형식적인 말투가 그의 어색한 표정과 함께 묘한 긴장을 자아냈다. 순간 손끝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선희는 곧 식탁을 차렸고 나는 손녀 수빈이 옆자리에 앉았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요. 수빈의 천진한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성민의 얼굴은 굳어졌다. 젓가락을 움직이는 그의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희는 내 방을 안내했다. 손녀의 놀이방을 서둘러 비운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아이의 작은 침대 옆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엔 아이가 그린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선희는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다. 불편하시더라도 며칠만 참아주세요. 더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딸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소리가 뚜렷해졌다. 성민과 선희의 작은 말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방문 틈새로 들어왔다. 장인어른이 오신 거 이해하지만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사위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천천히 호흡을 멈추었다. 이어지는 선희의 목소리가 급하게 이어졌다. 아버지께 들릴까봐 그래요. 조금만 참아요. 가슴에 무언가 무거운 돌이 얹힌 듯 숨이 막혔다.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차갑게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내 손가락 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아파트 창문 틈새로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살며시 밀려들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식탁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성민과 마주쳤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선희가 사과하듯 말했다. 성민 씨가 요즘 일 때문에 많이 예민해서 그래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커피 잔을 꼭 쥐며 애써 웃었다. 나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라. 내가 조만간 다시 갈 곳을 찾으면 되니까. 나는 식탁 위에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창문 너머 하늘은 잿빛이었다. 문득 바깥에서 바람이 불자 유리창이 작게 흔들렸다. 어디선가 멀리 새가 슬픈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 역시 나를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동기의 잠은 얕고 짧았다. 조용한 집안의 시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틱탁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숨소리도 따라 얕아졌다. 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그 하얀 천장에는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물이 새었는지 혹은 아이들이 장난쳤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거실에서 사위 성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아버지 언제까지 계신다고 했지? 딸 선희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글쎄 며칠 더 계시지 않을까. 동기는 숨을 멈췄다. 딸의 망설임이 긴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서 성민과 눈이 마주쳤다. 성민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커피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향이 오늘은 유난히 쓴 냄새로 느껴졌다. 성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했다. 그 등 뒤로 동기의 마음이 더 깊이 가라앉았다. 아버지 편히 지내세요. 선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주름이 보였다. 예전에는 몰랐던 세월의 흔적이었다. 동기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팠다.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은 이렇게나 무겁고 어려웠다. 점심 무렵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천천히 펼쳤다. 낡은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다. 옷을 개어 넣으면서 그의 손끝이 떨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창문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동기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의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가늘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 빗소리가 마치 그의 등을 떠미는 듯했다. 이제 그만 가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선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다 괜찮아. 동기의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꾸몄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선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가 떠난 후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짐을 다 싸고 문 쪽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오랜 추억들이 가슴을 눌렀다. 딸이 어렸을 때 잠들 때까지 라디오를 함께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마냥 행복했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나 외로운 일일 줄은 미처 몰랐다. 문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다. 신발을 신으려 몸을 숙이자 다시 다리에 화상자리가 욱신거렸다. 그는 작은 신음을 삼켰다. 이제는 혼자 견뎌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발끈을 꽉 묶었다. 동기는 현관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복도 끝에서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빗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 위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동기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머물 곳은 어디일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발밑에 자갈이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기의 고향 마을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어릴 적 뛰어놀던 논밭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다. 바람은 찬 기운을 머금고 뺨을 스쳐갔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인데 어쩐지 낯선 마을 같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옛집으로 향했다. 허름한 담장 너머로 낮게 처진 지붕이 보였다. 오래된 기와는 깨져 있고 처마 끝은 앙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 앞에 서자 녹슨 자물쇠가 보였다. 손을 뻗어 열쇠를 끼워 넣자 자물쇠는 부스러지듯 부서졌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훅 밀려왔다. 동기는 가슴이 답답해 잠시 문 앞에 멈춰 섰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댔다. 방바닥에는 떨어진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 벽 한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이 기울어진 채 흔들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긴 한숨이 차가운 공기와 섞여 하얗게 흩어졌다. 고향에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다. 발걸음을 옮겨 부엌 쪽으로 가보았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그때 집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공기가 등을 떨게 했다. 바로 그 순간 집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동기 형님 오셨어요. 이장 김만수의 목소리였다. 만수는 집 안을 둘러보고는 낮게 숨을 삼켰다.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짙게 드리웠다. 형님, 여기서 지내시긴 좀 어렵겠지요. 동기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내 집인데 이젠 못 살겠구먼. 만수는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무거웠다. 제가 마을 근처에 임시로 쓸 수 있는 집을 찾아뒀습니다. 형님이 편히 쉬실 곳은 아니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동기는 그 말 속에 담긴 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만수를 따라 나서니
마을길엔 어둑한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먼 산등성이 위로 작은 별 하나가 빛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발을 옮겼다. 만수는 중간중간 걸음을 멈추고 동기의 걸음 속도를 맞췄다. 그 마음 씀씀이가 오히려 동기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곧 그들은 작은 폐가 앞에 섰다. 문짝은 간신히 붙어 있고 창문 몇 군데는 판자로 덧대어 있었다. 지붕은 성기게 메워져 있어 틈이 보였다. 하지만 이 순간 동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에 여력이 없어 이곳밖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기는 그를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하지 말게. 그래도 내게 지붕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야.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그림자는 폐가의 벽에 길게 드리웠다. 동기는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손끝에 닿는 천의 촉감이 차갑고 거칠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다시 한번 현실을 느끼게 했다. 어둠 속에서 마을의 희미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다. 동기는 폐가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낯선 어둠이 다시 한번 그를 삼켰다. 이제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 깊은 곳을 더 깊게 긁었다. 문이 닫히자 폐가의 어둠이 박동기를 완전히 감쌌다.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손끝에 닿는 벽지는 축축했고 습기를 잔뜩 머금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바닥에 앉으니 마룻바닥이 서걱거렸다. 담요를 꺼내 몸을 감쌌지만 습기 먹은 담요는 오히려 더 차가웠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판자 사이로 새어들어와 천장을 가늘게 갈랐다. 조금씩 바람 소리가 커지자 폐가의 오래된 목재들이 낮은 신음을 토해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짝이 덜컥거렸고 낡은 판자가 삐걱대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소리 사이로 작은 동물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어느 순간 그는 불현듯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늘 밤이면 따뜻한 온돌방에서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던 그 촉감이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다시 바람이 불었다. 폐가 창문 밖에서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담요를 더 꽉 움켜쥐었다. 참 이 나이의 겁은. 그는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판자를 덧댔다. 못이 손가락에 닿아 따끔했다. 작은 통증이었지만 그 순간의 아픔은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때 문득 그의 기억 속에 어릴 적 아이들과 찍었던 가족 사진이 떠올랐다. 그날 아내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리 나이 들면 꼭 이 사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생각하자 동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멀어진 그 행복했던 순간이 가슴 깊이 박혀 더욱 아프게 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폐가 안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달빛마저 희미해져 어둠이 짙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누웠지만 온몸이 오한으로 떨렸다. 이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목소리가 빈 벽을 타고 메아리 쳤을 뿐이었다. 다시 바람이 문을 밀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이 그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더 이상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달았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그의 한숨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아침 햇살이 폐가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박동기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밤새 추위에 몸이 굳어 있었는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삐걱거렸다. 문 밖에서는 참새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작은 창문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이장 김만수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형님 주무셨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다가왔다. 동기가 문을 열자 바깥의 신선한 아침 공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만수는 밝게 웃으며 보따리를 건넸다. 이거 별건 아니고 죽이랑 따뜻한 담요 좀 챙겼어요. 동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따리를 받아드는 손끝이 차가워서인지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미안한 눈빛을 보이며 낮게 말했다. 형님 어젯밤 많이 추우셨죠? 동기는 괜찮다는 듯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이 정도야. 뭐. 그의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서자 만수는 빠르게 담요를 꺼내 펼쳤다. 새 담요에서 묻어나는 포근한 섬유 냄새가 방 안의 습기를 잠시나마 밀어냈다. 만수는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동기 앞에 내밀었다. 죽에서 나는 참기름과 깨소금의 향긋한 냄새가 퍼지자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어졌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한 죽이 혀끝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위로가 스며들었다. 만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형님 기억하시죠? 예전에 이 집에서 밤새 라디오 수리하시던 거요. 그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다. 동기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때야 밤새 젊어서 가능한 거지. 그는 옅게 웃었지만 추억 속의 그 밤들은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의 라디오가 고장나면 모두 그에게 맡겼다. 그는 언제나 기름 묻은 손으로 부품을 만지며 고쳤다. 사람들은 수리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다. 그 기억 속에서는 차가웠던 겨울조차 따뜻했다. 만수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때 형님이 고쳐주신 라디오, 우리 집 아직도 있어요. 그는 순간 눈빛을 바닥으로 돌렸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라디오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동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한편에서 애잔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내 아버지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 함께 라디오 들으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던 기억이 난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부드러워졌다. 만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이 고쳐주신 라디오 덕분에 아버지랑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기는 만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형님 마을 사람들이 형님 오신 걸 알고 있어요.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동기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만수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가끔은 혼자 있는 게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말은 솔직했지만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기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폐가의 차가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김만수가 폐가 문을 닫고 떠나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박동기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조용히 꺼냈다. 오랫동안 방치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라디오의 먼지를 살살 털어냈다. 거친 먼지의 촉감이 손바닥에 까슬하게 남았다. 라디오 뒷면에 작은 나사를 돌려 뚜껑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내부 부품들이 드러났다.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래된 금속 냄새가 그의 기억을 깨웠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부품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부품들이 옛 친구처럼 익숙했다. 예전에 이 라디오를 고쳤던 날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때 그는 마을에서 라디오 박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다.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고 찾아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쳐주었다. 작업대 위에 전구가 희미하게 흔들리던 기억 그의 곁에서 아내가 묵묵히 차를 내어주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다. 박동기는 작은 부품 하나를 꺼내 살펴봤다. 부품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납땜기를 켜고 나비 녹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얇은 연기가 작업대 위로 올라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졌다. 부품들을 교체하고 연결선을 다시 정리했다.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는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천천히 라디오의 전원을 켰다. 처음에는 작은 잡음만 흘러나왔다. 라디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자 오래된 트로트 곡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자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밀려왔다. 그가 아내와 함께 들었던 그 노래였다. 라디오의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가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귓가를 감쌌다. 순간 그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동기 씨 라디오가 사람처럼 정이 있네요. 아내는 늘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귀엽게 느껴졌지만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가 갔다. 사람이 아닌 기계지만 라디오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였다. 라디오의 음량을 조금 더 올리자 잡음이 줄어들고 노랫소리가 뚜렷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는 그의 과거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외로움과 슬픔이 조금씩 옅어졌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마을길 위에 떨어진 노을이 낡은 창문 유리를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다. 박동기는 잠시 라디오 소리를 더 듣다가 다시 조용히 전원을 껐다. 어둠이 다시 방 안을 채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박동기, 아직 살아갈 힘은 남아있구나.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다시 작지만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라디오 소리가 마음속에서 아직 잔잔히 울렸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비록 낮고 작은 라디오였지만 그 라디오가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른 새벽 하늘은 아직 희미하게 어두웠다. 박동기는 낡은 자전거 뒤에 달린 수레를 확인했다. 녹슨 철살이 덜컥거렸지만 아직 쓸만했다. 그는 오래된 장갑을 끼고 천천히 골목길을 나섰다. 새벽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젖은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싸늘했다. 마을 초입에 도착하자 버려진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습기를 먹은 종이 상자는 손에 닿자마자 축 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작은 바스락거림이 새벽의 정적을 깨웠다.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기가 고개를 들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 사이로 그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아주머니는 황급히 커튼을 내렸다. 순간 동기의 가슴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전 같으면 이장이며 동네 어른으로 인사받던 자신이 이제는 새벽에 폐지를 줍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삼켰다. 일은 일이지 부끄러워할 것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구멍이 마른 흙처럼 바짝 타올랐다. 수레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무게는 단순히 폐지의 무게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세월,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품격의 무게였다.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며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았다. 그때 먼 곳에서 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잠시나마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구워주던 찹쌀빵을 떠올렸다. 박 어르신, 이 시간에 무슨 일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가 돌아보았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손에 학원 가방을 든 채 멈춰서 있었다. 동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아, 그냥 산책 겸 정리 좀 하지. 소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추운데 조심하세요 하고는 뛰어갔다. 그 말 한마디가 낯설게 따뜻했다. 그는 다시 수레를 끌며 시장 쪽으로 향했다. 길가의 전봇대마다 새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보일러 수리, 중고 매입, 시골집 임대 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보일러라는 단어에서 다시 가슴이 저릿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다리에 묵직한 통증이 번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며 분주히 움직였다. 동기가 지나가자 몇몇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인사에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의례적인 고개짓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인사에도 그는 고마움을 느꼈다. 이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채소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사람은 움직여야 오래 산다오. 그는 담담히 웃었다. 그 말에는 체면과 진심이 함께 묻어 있었다. 수레를 끌고 다시 골목을 빠져나올 때 동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겨울 아침의 공기 속에서도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다. 땀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였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빛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 아직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게나마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비록 새벽을 폐지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증거였다. 날이 저물자 폐가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다시 스며들었다. 박동기는 하루 동안 모은 폐지를 집안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수레를 놓는 순간 어깨 위에 짊어졌던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더 무거워졌다. 등허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낡은 솥에 쌀 한 줌과 물을 붓고 죽을 끓였다. 뚜껑을 여니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었다. 손에 닿는 솥의 열기가 오늘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그 죽 한 그릇이 그의 오늘 하루 생존을 증명하는 작은 상징처럼 보였다. 숟가락을 들어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죽이 입안으로 퍼지며 텁텁하고 부드러운 맛이 혀끝을 감쌌다. 박동기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천천히 삼켰다. 하지만 곧 다시 밀려드는 외로움과 피로가 죽의 온기마저 밀어내듯이 스며들었다. 그는 가만히 벽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벗겨진 벽지 틈 사이로 옛 기억들이 하나둘 새어나왔다. 예전에는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마을 회관에서 모두가 모여 그의 말을 듣곤 했다. 그때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었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자신을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다시 아려왔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매일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존엄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다. 그때 문득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기씨, 사람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힘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예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했다. 힘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창밖의 바람 소리만이 가끔씩 침묵을 깼다. 그는 작은 촛불을 켜고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이 폐가 안을 은은히 채웠다. 그 소리는 지금의 어두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한 세상의 노래 같았다. 바닥에 누워 눈을 감으니 옛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먹던 밥상,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의 얼굴조차 희미해졌다. 그는 속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뇌었다. 마음이 아렸다.
모두 잘 지내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작고 쓸쓸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단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다리 위에 낡은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덮었다. 습기 먹은 담요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감사했다. 내일도 그는 아마 새벽부터 수레를 끌고 나가겠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더 단단해진 듯했다.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이 천천히 그를 찾아왔다. 품위와 생존의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다. 오늘도 그렇게 그는 스스로의 작은 자존심을 지키며 하루를 마쳤다. 한낮의 햇살이 창문 사이로 폐가 안을 따스하게 비췄다. 박동기는 낮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마을길을 걷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득 그는 걸음을 멈추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그의 집 앞에서 멈추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동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오래 듣지 못한 익숙한 음성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막내 아들 재민이 서 있었다. 재민아, 내가 여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재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죠. 그냥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박동기는 조용히 아들의 팔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들어오거라. 밖에 바람이 차다. 재민이 따라 들어오자 폐가 안 공기가 순간 환해지는 듯했다. 방 안에서 둘이 마주 앉았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박동기는 서둘러 작은 난로에 불을 피웠다. 나무 타는 냄새가 방 안을 채우며 아늑한 기운을 주었다. 아들은 낯설고 초라한 집안을 둘러보며 시선을 피했다. 여기서 지내기 힘드시죠? 아버지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박동기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사람이 사는 게 어디든 다 똑같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약간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민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거 조금 가져왔어요. 생활비로 쓰세요. 박동기는 봉투를 받아들며 아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온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 재민아. 재민은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도와드릴 나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동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목재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희망의 빗줄기처럼 보였다. 아버지, 제가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아버지 모셔갈게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망설임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박동기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을 키워갔다. 아들의 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만으로도 충분했다. 잠시 후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잠시 들른 거라 오래 못 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갈 때 박동기는 가슴이 아렸다. 떠나는 뒷모습에서 다시금 외로움이 엄습했다. 재민이 문을 열고 돌아서자 폐가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박동기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아들이 건강하면 된 거지. 다시 혼자 남은 박동기는 방 안에 앉아 아들이 남기고 간 봉투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작은 봉투가 그의 남은 삶을 버티게 할 힘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잠시나마 찾아왔던 따스함이 폐가 안에 아직 남아 있었다. 박동기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가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폐가 안에 혼자 남겨지자 조용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아들이 건넨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작은 흰색 봉투는 그의 손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몇 장의 지폐와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그는 먼저 돈을 세어봤다.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그에게는 분명 큰 돈이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돈의 질감이 조금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메모지를 펼쳤다. 아들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 돈 중 일부만이라도 제가 사업 준비하는데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히 모실게요. 이해해주세요. 짧은 메모였지만 그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진 아들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동기는 메모지를 다시 천천히 접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찾아온 줄만 알았는데 결국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그는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폐가 천장의 낡은 목재 틈새로 흐릿한 빛이 새어들어와 그의 앞에 어지럽게 펼쳐졌다. 박동기는 다시 한번 메모를 펴서 글씨를 바라봤다. 꼭 성공해서 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과거 자신도 젊은 시절 같은 말을 수없이 되뇌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세상이 쉬워 보였고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했지만 삶은 언제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아들의 입장을 생각했다. 서울에서 홀로 사업을 준비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망설이며 이 메모를 썼을지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아들의 성공이 자신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들인데 도와야지. 하지만 봉투 안의 그 작은 돈은 그가 앞으로 몇 달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이기도 했다. 다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주우러 다닐 생각을 하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오래된 라디오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어갔다. 어두워진 폐가 안에서 그는 촛불 하나를 켰다. 촛불에 흔들리는 빛이 메모 위에서 희미하게 춤추듯 일렁였다. 그는 자신의 삶과 아들의 미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경계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책임감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결국 그는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다. 아들을 돕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어렵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그는 봉투를 품속 깊숙이 넣고 눈을 감았다. 그래, 아비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그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비록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아들을 향한 작은 기대감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폐가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이 조금은 나을 것 같은 희망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동기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폐가를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길 위로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았다. 손수레를 잡은 그의 손끝은 벌써부터 얼얼하게 저렸다. 오늘따라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했다. 며칠 전 아들이 남긴 메모의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서라도 자식을 돕는 일, 그것이 부모의 운명이었다. 그는 폐지를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축축한 종이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등과 허리의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더 힘을 냈다. 이내 수레가 가득 차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장님, 오늘따라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가게의 주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동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담담히 웃었다. 아직 견딜만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고
폐지의 무게가 2배는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 초입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수레에 기대 멈춰 섰다. 마침 그때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이장 김만수가 그 모습을 발견했다. 만수는 급히 다가와 손수레를 붙잡았다. 형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몸이 상해요.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는 간곡했다. 동기는 작은 미소를 짓고 만수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다. 괜찮네, 만수야. 내 자식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걱정 말고 가보게. 그의 목소리엔 확고한 고집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만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다. 다시 혼자가 되자 동기는 술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마음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폐지를 팔아 손에 쥘 돈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발을 내디뎠다. 조금씩 밝아오는 하늘 아래로 시장이 보였다. 그는 폐지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미한 빛이 하늘을 서서히 채우고 있었다. 멀리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지만 그는 참으며 다시 움직였다. 폐지 무게를 달고 돈을 받아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 적은 돈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가슴 속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작은 돈이 큰 성공의 씨앗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피로를 느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몸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걸었다. 자식의 미래와 부모의 책임감이 그를 버티게 했다. 폐가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힘들어도 아직 살아있다. 난 견딜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한 결의로 가득했다. 박동기는 폐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박동기는 겨우 폐가 문 앞에 도착했다. 수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손끝이 얼고 다리의 감각이 점점 사라졌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소리가 금세 거칠어졌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흔들리는 듯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손에서 돈이 흩어졌다. 바람이 불어 몇 장의 지폐가 바닥을 스치며 구석으로 날아갔다. 그는 그것을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럴 때 쓰러지면 안 되지. 그는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다. 무릎이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등을 스치며 몸속 깊은 곳까지 냉기가 스며들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흐려졌다. 그는 억지로 눈을 뜨려 했지만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그때 어디선가 낡은 라디오의 작은 잡음소리가 들려왔다. 전원을 켠 적이 없는데도 희미한 전류음과 함께 낮은 멜로디가 울렸다. 그의 귀는 그 소리를 따라가듯 잠시 열렸다. 라디오 속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다. 바로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다. 그대, 그대. 목소리는 작았지만 노래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을 깨웠다. 눈을 감자 과거의 장면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따뜻한 햇살 아래 어린 재민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아내가 주전자로 차를 끓이던 향기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들었던 라디오 소리,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땐 참 좋았지.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눈물은 곧 차가운 공기 속으로 말라버렸다.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자 거칠고 차가운 나무결이 느껴졌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다가왔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뜨려 애썼다. 희미한 촛불이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아내의 모습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그 온기의 의지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바람이 잠시 멈추고 라디오에서 마지막 노래 구절이 잦아들었다. 그리고 조용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그의 숨결이 점점 느려지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낡은 창문 사이로 하늘의 별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손 위에 닿아 은은히 반짝였다. 박동기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사랑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사라졌다. 폐가의 어둠 속 라디오의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 아직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이른 아침 김만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폐가 쪽을 바라보았다. 밤사이 내린 서리로 길 위에 하얀 얼음이 덮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폐가에 다가갈수록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그가 문 앞에 섰을 때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훑었다. 형님, 계세요?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대답이 없자 마음이 급해져 문을 밀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냉기가 피부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진 박동기의 모습이 보였다. 만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급히 그를 안아 올렸지만 박동기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푸르게 변해 있었다. 만수는 서둘러 마을로 뛰어나왔다. 도와주세요, 박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만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폐가로 몰려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몇몇 사람이 앞장서서 박동기를 살폈다. 채소 가게 주인이 긴급히 담요를 가져왔고 옆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병을 손에 쥐어주었다. 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마을 청년들이 서둘러 그를 들것에 눕혔다. 폐가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는 뜨거운 연대의 온기가 감돌았다. 마을 초입으로 향하는 길은 얼음이 녹아 미끄러웠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 사이 만수는 박동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형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병원에 금방 도착할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방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만수가 아침 일찍 급히 연락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구급차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구급차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박동기를 안으로 옮겼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만수는 긴장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침착한 목소리에 만수는 겨우 숨을 돌렸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출발하자 사람들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발길을 떼지 못했다. 박 어르신, 아무 일 없으셔야 할 텐데. 채소 가게 주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지내시게 둔 우리가 잘못이죠.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도 깊은 자책이 묻어났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 돌봐드립시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은 연대와 온정이 감돌았다. 다시 조용해진 길 위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졌다. 만수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다. 폐가를 다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지. 그는 혼자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보다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마을 모두가 함께 박동기의 삶을 지켜주어야 했다. 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가슴속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이 차가운 겨울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응급실 문 위로 붉은 빛이 깜빡이며 박동기의 상태를 알렸다. 김만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손끝을 맞잡았다. 차가운 벽에 기대서자 복도의 서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마을 사람들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긴 침묵 속에서 각자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채소 가게 주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박 어르신 덕분에 우리 집 가게가 처음 문 열었을 때 큰 도움을 받았지요. 그때 어르신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우리 애가 아플 때도 박 어르신이 라디오 고치시다가 한밤중에 약국까지 뛰어가셨죠. 그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번졌다. 만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박동기와 함께했던 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박동기는 형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동기는 마을의 작은 고민부터 큰 문제까지 묵묵히 해결하곤 했다. 그런 그가 지금 병실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 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만수와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나 의사에게로 다가갔다.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만수는 다시 벽에 기대 앉으며 박동기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다. 그날 밤 라디오를 고치던 그의 손길이 선명했다. 납땜기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연기와 손등에 묻었던 기름 냄새까지도 생생했다. 형님, 꼭 힘내셔야 합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간절함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았다. 복도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차가운 형광빛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 보였다. 그러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함께 있음에 위안을 얻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 어르신도 곧 좋아지실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주머니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연대의 순간이 병원 복도에 퍼진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밀어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시 급히 움직였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수는 다시 마음이 급해져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간호사의 작은 손짓에 제자리에 멈춰 섰다. 만수는 벽에 다시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의 희미한 떨림이 그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박동기가 반드시 일어나 다시 미소 지을 거라는 믿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형님 꼭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 말은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마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희미한 빛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다. 박동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은 하얗게 번지고 코끝에는 낯선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다. 그는 잠시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공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에는 김만수가 앉아 있었다. 손에 잡은 컵 안의 차가 이미 식어 있었다.
만수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더니 동기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깨어나셨습니까? 그 말에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가 쪽에는 마을 아주머니와 청년들이 서 있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에 동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병원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다.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형님.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옮겼습니다. 모두 형님 걱정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동기의 눈가가 젖었다. 세상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흰빛 아래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지난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옆에서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건넸다. 그 손수건에서는 세탁 비누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향이었다. 만수는 의자에 다시 앉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형님, 이젠 혼자 계시지 마세요. 마을 회관 쪽에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 같이 돌봐드릴 겁니다. 그 말에 동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함께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내가 괜찮을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요. 형님은 우리 모두의 어른입니다. 이제 형님 차례예요. 우리가 돌봐드릴 차례.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꾸었다. 박동기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만수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고맙네 만수야. 나 같은 늙은이를.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지만 미소가 모든 것을 대신했다. 창밖에서 햇살이 천천히 들어와 침대 위에 번졌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부드럽게 퍼졌다. 그 순간 박동기는 아주 오래된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외롭고 길었던 겨울이 조금은 끝나가고 있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박동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마을에서 직접 끓여온 죽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였다. 식어도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죽 그릇에서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작은 꽃다발과 과일이 들어왔다. 꽃 향기는 희미하게 퍼지며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바꿔놓았다. 그는 꽃집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이 작은 정성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김만수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다가와 봉투를 건넸다. 형님,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퇴원하시면 당분간 걱정 없이 지내세요. 박동기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보았다.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어르신 덕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르신께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메모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메모를 다시 조심스레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지다니 정말 고맙네. 그의 목소리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형님. 빚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형님은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동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유독 밝아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다짐이 싹트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왔다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수야,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꼭 마을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네. 내가 받은 이 고마움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만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형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박동기는 미소를 지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된 기분이었다. 더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받은 사랑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꽃다발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밝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깊은 결심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병원을 나와 마을 회관에 도착한 박동기는 어색한 발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햇볕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가 천천히 방을 둘러보는 동안 이장 김만수가 곁에서 조용히 웃었다. 형님 부족하지만 편히 지내세요. 만수의 말에 박동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방까지 내주고 고맙네. 회관 마루에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작은 환영의 자리가 열렸다. 소박한 음식들이 상 위에 정성껏 놓였다.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국과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따뜻했다. 어르신 앞으로는 혼자 힘들게 지내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채소 가게 주인의 말에 박동기는 웃으며 답했다. 자네들 덕분에 내 남은 삶이 환해진 기분일세.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직접 고친 오래된 라디오들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박한 선물을 받으며 기뻐했다. 박동기는 수줍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주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그는 진정한 공동체의 온기를 느꼈다. 이전까지는 외롭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삶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자 회관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이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다시금 느꼈다. 어느 오후 그는 회관 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의 오래된 기억들과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박동기는 문득 예전의 자신을 돌아봤다. 그동안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박 어르신, 이제 이곳이 어르신 집이에요. 옆집 아주머니의 다정한 말에 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렇지,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들어갔다. 박동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더는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이제부터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었다.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그의 마음을 다시금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하루가 밝으면 마을 회관 마루 위에 박동기가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의 앞에는 늘 라디오 몇 대가 놓여 있었다. 오래되어 소리가 나지 않거나 잡음이 심한 라디오들이었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열어 부품을 살피며 손을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박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이렇게 라디오를 고치는 일이 즐거운걸요. 그의 손끝에서는 익숙한 작업이 반복되었다. 납땜기가 연기를 피우며 부품을 잇고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다. 납땜의 매캐한 냄새조차 이제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한 번은 옆집 아주머니가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건 우리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요. 고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다. 박동기는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겉이 닳고 낡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소중한 물건으로 보였다. 잘 가져왔어요. 한번 봅시다.
그는 정성스럽게 내부를 열어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오래된 부품들이 그의 손길에서 천천히 다시 생명을 얻었다. 잠시 후 작은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주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박동기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더 고맙지요. 이렇게 내 손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알려줘서요. 이 작은 봉사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의 소소한 미소와 고마움의 표현이 박동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저녁이면 그는 방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 수리했던 라디오들의 소리를 떠올렸다. 그 소리들이 마음속 깊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저녁 김만수가 찾아와 옆에 앉았다. 형님 마을 사람들이 형님 덕분에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박동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만수야,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만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둘 사이에는 깊은 교감이 오갔다. 이 작은 마을 회관에서 박동기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상처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삶 자체가 그에겐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마을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되는걸.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햇살이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박동기는 회관 마루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다. 작은 드라이버로 낡은 나사를 돌리자 라디오 뒷면이 부드럽게 열렸다. 부품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사진을 집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세 자녀가 마당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행복한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훈. 사진을 든 박동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껏 그는 큰아들 도훈이 자신을 내쫓은 것이 차갑고 무정한 행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 뒤에 그 진심 어린 사과는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 그날의 차가운 물과 며느리의 화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무력한 침묵까지도 생생히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어쩌면 도훈도 가족과 자신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동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진을 옆에 놓고 다시 라디오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부품을 잡지 못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그의 손을 무겁게 눌렀다. 결국 그는 라디오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지만 마음속은 아직 차가웠다. 내가 너무 오래 마음을 닫고 있었나. 그의 작은 중얼거림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도훈의 얼굴은 젊고 밝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김만수가 들어왔다. 형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만수는 그의 어두운 표정을 단번에 읽어냈다. 박동기는 사진을 만수에게 건넸다. 만수는 사진과 메모를 읽고 나서 잠시 침묵했다. 형님 이걸 보니 도훈이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겠네요. 박동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동안 난 도훈이를 이해하지 못했네. 아버지라면서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원망만 했으니.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회한으로 낮아졌다. 만수는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라도 형님께서 도훈이를 이해하시니 다행이에요. 형님께서 용서하시면 도훈이 마음도 편해질 겁니다.
박동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겠지. 그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손안에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의 가슴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 박동기는 작은 종이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도훈아, 네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그동안 아버지가 너를 원망하고 있었던 게 미안하다. 네가 더 힘들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한다. 네가 괜찮다면 한 번쯤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지를 마치고 봉투에 넣는 순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미움도 서운함도 이제 그의 가슴속에서 더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다. 오랜 한이 마침내 풀리는 느낌이었다. 박동기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는 꿈에서도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가벼웠고 삶은 다시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그는 만수에게 편지를 건넸다. 만수야, 이 편지를 도훈이에게 꼭 전해주게.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꼭 전하겠습니다. 박동기는 마을회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내 삶에도 봄이 오는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한행이 없었다. 오로지 따뜻한 용서와 조용한 해원의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박동기는 마을회관 마루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가슴이 유독 두근거렸다. 오래 기다려온 날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큰아들 도훈이었다. 도훈이 천천히 다가오자 동기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동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도훈아, 오느라 힘들었지. 동기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훈은 머뭇거리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서 작은 온기가 번졌다. 잠시의 침묵 후 동기가 다시 말을 이었다. 편지는 잘 받았느냐? 내 마음을 진작 알지 못해 미안하다. 도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모든 게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동기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아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도 그땐 몰랐다. 내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아버지를 내보낸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제 잘못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동기는 천천히 도훈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이젠 괜찮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게 사과한 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고 앉아 있었다. 마루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 빛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차가운 벽을 녹이는 듯했다. 잠시 후 도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과거의 실수를 돌이킬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동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고맙다, 도훈아. 하지만 난 이 마을에서 지내는 게 가장 편하고 좋구나. 사람들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도훈은 그 말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다. 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다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동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환영이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겐 더없이 소중하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얼굴에 흐르는 세월의 흔적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오랜 원망과 상처가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와 화해만이 남았다. 동기는 문득 아들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도훈아, 내 마지막 바람이 있다. 앞으로 내가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라디오 수리를 가르치는 작은 작업실을 열려고 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도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동기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 큰 용기가 난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모였다. 박동기와 도훈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동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며 말했다. 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제게 베푼 사랑을 제가 작은 작업실을 통해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다. 동기의 말이 끝나자 김만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꺼냈다. 형님 덕분에 이 마을이 더 따뜻해지겠네요. 저희 모두가 형님을 응원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박동기는 마을 사람들과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밤하늘 아래서 그는 도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인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더구나. 오늘 네가 와줘서 내 삶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 같구나. 도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제야 삶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기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선 평화와 용서가 가득했다. 박동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 삶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울 것입니다.